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작은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었던 자식들이 이제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며느리는 슬며시 재산 정리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걱정인 줄 알았지만 점점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이 집, 우리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쓸쓸한 노후를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이 겪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재산에 관해 황당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같이 회포를 풀어봐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 72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평생을 아내 김정희와 함께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끼고 모아 작은 아파트 한 채와 몇 평의 땅을 마련했고, 노후를 대비해 적금도 부지런히 부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오랜 세월 한 곳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내 정희는 작은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부족한 살림이었지만 둘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아이들 학비도 지원할 수 있었고, 한 푼 두 푼 모아 지금의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부족해 고생했지만 그렇게 평생 절약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이제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자식이 있습니다. 장남 재우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야망이 컸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우등생이었고 부모 속을 썩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하며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취업 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줄어들었지만 자식이 자기 앞길을 개척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딸인 지연은 오빠와는 성향이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를 잘 따랐고 두 사람은 비교적 사이가 좋은 남매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오빠처럼 야망이 크거나 재산에 욕심을 부리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소중히 여겼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자랐습니다. 몇 년 후 재훈이는 수진과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살뜰하게 부모를 챙기고 명절마다 찾아와 음식도 함께 만들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듯한 말도 자주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가 대견했고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찾아오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저희와 거리를 두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 먼저 연락을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고 가끔 방문해도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대화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훈이 회사에서 승진이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경쟁이 치열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뒤처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재훈은 승진에 대한 부담이 컸고 동시에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를 부모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은근히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아들이 힘든 것을 알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은행 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어요. 잠깐 급한 돈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큰 고민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힘들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도움을 받으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재훈은 점점 더 자주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뒤처질 수 있는 환경이었고, 재훈도 그런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승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육아까지 병행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쉴 틈 없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상은 그를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 다시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비쳤습니다. 처음 한 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부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을 도와주었고 그 이후 부탁은 점점 반복되었고 매번 이유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이었고 이후에는 직장 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던 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번 도움을 받으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재훈은 점점 더 자주 돈을 요구했고 그 금액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된 부탁은 몇백만 원, 그리고 나중에는 수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저와 아내 정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재훈의 태도에서 점점 당연하다는 기색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 수진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척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과 노후 대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는 정도였지만 점차 대화의 초점이 부모님의 재산과 부동산으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듯 보였지만 점점 그 속내가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이 대화를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재산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주변에서도 김 사장님이나 박 이사님 같은 분들도 미리 부동산을 정리하셨다더라고요. 혹시 두 분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저 일반적인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훈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왔고 대화의 주제는 점점 우리의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야 괜찮으시겠지만 저희는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대출이 쌓여가는 데다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까지 부담이 너무 커요. 요즘 유치원도 사립이 아니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학원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이쯤 되자 재훈도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차라리 미리 정리하셔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제야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저희의 안위가 아니라 저희가 가진 재산에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주들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더욱 곤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작은 얼굴들이 떠오르고 혹시라도 이 문제로 인해 사이가 더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노후마저 내려놓고 아들을 도와줘야 하는가 하며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몇 달 후 또다시 재훈이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허리는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니시고요. 어머니, 건강이 최고예요. 요즘 요양원이 시설이 정말 좋대요. 아버님도 함께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부모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은 늘 요양원과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희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온 이 집을 이렇게 가볍게 처분하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 없다. 우리 둘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수진아,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요양 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낼 거야. 너희가 우리 걱정을 하는 건 고맙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 그러나 재훈과 이수진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며 부드럽게 설득하려 했지만 저희가 계속 거절하자 말투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듯하던 그들이 이제는 불만과 조급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현실을 좀 보셔야죠.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더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일해 모은 재산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힘든 건 알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마라. 이미 우리가 수차례 도와주지 않았냐? 정희도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우리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세월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정말 다른 방법이 없겠니? 그러자 재훈은 얼굴을 찌푸리며 성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진 걸 그냥 놔두고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부모님이 좀 더 현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수진도 조용히 있지 않았다. 맞아요, 아버님. 두 분께서 우리 사정을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재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소용없겠네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이러는 건데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이수진이 곧따라 일어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가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재우는 화난 표정으로 신발을 신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셔도 그땐 늦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찾아올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문을 세차게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둘만 남은 집안은 조용했고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정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말 이게 가족이라는 게 맞나?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여보, 정말 우리가 이러다 아들 내외와 멀어지는 건 아닐까요?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내왔고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시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다. 그 즈음 오빠 재훈이 부모님께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알게 된 지연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오빠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오빠의 태도가 도를 넘는 것을 보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요즘 부모님께 자꾸 집을 팔라는 이야기 한다면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아, 너도 알잖아.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 정말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오빠가 힘드니까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재훈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너야 남편이랑 조용히 살면서 신경 안 쓰고 살겠지만 난 다르다고. 대출도 있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거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변했다. 오빠,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오빠 힘든 건 알지만 그게 부모님이 희생해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 부모님도 아직 건강하시고 요양원 같은 곳 갈 생각도 없으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모님 노후 걱정 안 하는 게 어디야? 다 부모님께서 잘 이뤄놓으신 거고 우리도 충분히 물려받았어. 재훈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넌 나 이해 못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빠, 오빠니까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이 오빠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 거 몰라? 난 가만히 있을 생각 없어. 부모님 지킬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오빠였지만 지금은 실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오빠가 또 집을 처분하라는 말을 했다. 이번에는 아예 화를 내고 나갔다. 내 엄마도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구나. 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오빠가 너무 지나치네요. 부모님께 그렇게 압박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오빠한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내 오빠는 자기 사정만 이야기할 뿐 우리 생각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 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 뜻대로 하셔야 해요. 저도 오빠에게 단단히 이야기해 둘게요. 그제야 저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재훈이 무작정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부담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예민해진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압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순 없었습니다. 정희도 통화를 마친 뒤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지연이가 우리를 걱정해주니 고맙긴 한데. 재훈이도 원래 그런 아이는 아니었잖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걸 잘 알지.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운 거야. 우리가 재훈이한테 화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엔 이 상황을 잘 해결해야 해. 지연이랑도 다시 상의해보자. 지연은 부모님과 전화통화 후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재훈이 예민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부모님께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재훈은 한숨을 쉬더니 곧바로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넌 내 입장이 어떤지 알기나 해. 넌 조용히 내 가정 꾸리고 살잖아. 나는 대출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감당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압박받고 있다고.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좀 나아질 수도 있잖아. 지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부모님도 오빠만을 위해 살아온 게 아니야. 그분들도 자신들의 노후를 지켜야 하잖아. 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재훈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동안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몰라. 지연은 재훈의 반응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오빠, 부모님도 오빠를 도와주고 싶어 하실 거야.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몰아세우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좀 차분하게 대화할 수는 없어. 됐어. 더 얘기할 필요 없어. 재훈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넌 그냥 내 인생이나 신경 써.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린 재훈.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진 걸 보니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벼랑 끝이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지연은 우리에게 걸어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아마 스트레스가 쌓이고 돈 문제까지 겹쳐서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당장은 대화가 안 되지만 조금 진정되면 다시 설득해 볼게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건 안 되잖아요. 저는 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오빠도 많이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희생할 수는 없는 일이야. 천천히 가족끼리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밤을 지새운 끝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의 노후와 가족이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친구이자 법률 전문가인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나 좀 도와줘야겠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요즘 아들과 며느리가 자꾸 집을 처분하라고 압박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모은 재산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까 봐 걱정이야.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탁 관리나 기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자세히 상담해 보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최 변호사.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내일 사무실에서 뵙죠. 걱정 마세요, 박 선생님. 제가 확실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정희도 제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제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잘하셨어요. 우리 이제라도 확실히 대비해야 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흔들릴 수 없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켜야 했다. 며칠 뒤 저희는 조용히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담당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부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강압에 의해 결정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저희가 일군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동시에 신탁 관리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생을 마칠 때까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으며 어떠한 가족도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정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재훈이도 이 결정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저희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족들에게 이 결정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과 이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설득하거나 애원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듯했습니다. 재훈은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더 이상 이렇게 갈등하는 게 싫어서 변호사를 모시고 왔어요.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수진도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조용히 정희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를 불렀다. 너희가 이렇게 나오리라는 걸 알고 우리도 준비를 해둔 상태다. 제 손짓에 따라 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이미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신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셔서 아드님과 며느리께서는 단 1원도 손댈 수 없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 재훈은 저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갈등을 빚은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한편 저와 정희는 아무리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재훈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고 정희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재훈이가 연락을 안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재훈이가 힘든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모은 걸 쉽게 내어줄 수도 없었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지. 정희는 눈가를 훔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도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예전처럼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지연이 오빠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지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재훈은 한숨을 쉬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지연아, 내가 너무한 거 아니었을까? 지연은 순간 놀랐지만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부모님께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었잖아. 오빠도 알고 있잖아. 재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흐른 후 그는 자신이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아니라 자신이 변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난 그냥 너무 힘들었어. 대출 갚을 날은 다가오는데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이 심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웠어. 게다가 애들도 커가니까 교육비며 생활비며 감당이 안 되더라. 수진이도 나한테 계속 부담을 줬어. 당신이 더 잘해야 한다고 가정을 책임질 사람답게 행동하라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조급해졌고 부모님께 기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오빠. 부모님도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주실 거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재훈은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그렇게 몰아세웠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받아주실까? 지연은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오빠를 걱정하고 계셔. 물론 서운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오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다가간다면 부모님도 분명 기회를 주실 거야. 재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을 마주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지만 지연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훈은 지연의 말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래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만간 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일 후 저녁, 재훈은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재훈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부모님께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됐는데 제 처지가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몰아세웠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고 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부모가 평생 모은 걸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던 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가족이란 서로 의지하는 것이지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니란다.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 어릴 적 실수를 저지르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정희는 조용히 흐느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재훈아, 부모라는 게 참 어렵구나. 내가 힘든 걸 알고도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하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있었단다. 내가 우리에게 실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단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어려움만 생각했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입장만 고집했던 걸 후회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부모님께 의지하려 하지 않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안도의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다시 돌아와 줘서 고맙다.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이해하고 함께하는 거란다. 정희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우리 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힘들면 우리도 내 옆에서 도와줄 거야. 하지만 그 방식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길이어선 안 된다. 재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로를 다시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 수진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너무 죄송합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도 조급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 점, 못난 모습 보여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우리도 너희가 힘든 걸 몰랐던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세월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이제부터라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재훈은 부모님의 용서를 받고 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을 찾았고 씀씀이를 줄이며 가족을 위해 더욱 헌신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한 끝에 평가가 좋아졌고 결국 안정적인 위치를 되찾았습니다. 몇 개월 뒤 부모님 집에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재훈과 지연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며느리 수진 역시 조심스레 부모님을 도우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고 정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구나.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재훈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당연히 저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우린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가족은 결국 서로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고 가는 거란다. 지연도 웃으며 말했다. 오빠,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랑 같이 이야기해.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누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저희는 손을 꼭 잡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이 사연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한 줄기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